수족냉증을 통해 본 현대인의 몸과 마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고 계시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작은 증상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수족냉증, 즉 손발이 차가운 증상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끝이나 발끝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타고난 체질이라고 생각하시거나 추운 날씨 때문이라고 넘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볼 내용은 이러한 작은 신호 속에 숨어 있는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우리 몸과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수족냉증은 단순히 혈액순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 방식, 스트레스 패턴, 식습관,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정서적 상태까지도 반영하는 매우 정교한 생체, 신호체계의 일부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계기판에 켜지는 경고등처럼 우리 몸의 가장자리가 차가워진다는 것은 몸 전체의 항상성 유지 시스템에 어떤 변화나 부담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를 말초혈관의 혈류 감소나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러한 생리적 변화들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빠르게,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기본적인 신호들은 무시하라고 가르칩니다. 손발이 차가우면 장갑을 끼거나 양말을 신으면 된다고, 혹은 핫팩을 붙이면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 과열 경고등이 켜졌을 때 정후만 빼버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그런 임시 방편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수족냉증이라는 작은 창을 통해 우리 몸의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추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정에서 우리는 혈액순환의 생리학적 메커니즘부터 시작해서 자율신경계의 신비로운 작동 원리, 호르몬들의 정교한 상호작용, 그리고 현대인의 생활 양식이 이 모든 시스템들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차례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감정이 우리의 천조절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 음식과 운동, 수면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들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이 단순히 수족냉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과 마음이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1장 혈액순환의 철학. 혈액순환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거대한 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파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이라는 중앙 펌프역에서 시작된 혈액은 대동맥이라는 고속도로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점점 더 작은 도로들을 거쳐 마침내 모세혈관이라는 골목길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맥이라는 귀환로를 통해 심장으로 돌아오는 순환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우선순위의 원칙입니다. 우리 몸은 생존의 필수적인 장기들, 즉 뇌, 심장, 신장, 간 등의 혈액 공급을 최우선으로 보장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손발 같은 말초 부위에 혈액 공급을 줄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추운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핵심 장기들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현대인들은 실제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추위에 노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 부적절한 자세,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등으로 인해 마치 생존 위기 상황에 있는 것처럼 몸이 반응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의 혈관 시스템은 비상 모드로 전환되어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혈관의 수축과 이완은 혈관 평활근이라는 특별한 근육 조직에 의해 조절됩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의 의식적 조절을 받지 않는 불수의근으로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상승하고 말초 혈류가 감소하며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면 혈관이 이완되어 혈류가 개선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우리를 끊임없는 교감신경 활성화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지하철에서는 업무 메일을 체크하며 사무실에서는 연속된 회의와 업무에 시달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각종 SNS와 뉴스를 통해 자극적인 정보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생활 패턴은 우리의 혈관 시스템을 만성적인 수축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혈액의 구성 성분들도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 백혈구는 면역 기능을 담당하며 혈소판은 지혈 작용을 하고 혈장은 이 모든 성분들을 운반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혈액의 점도, 즉 끈적한 정도도 순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탈수 상태가 되거나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온도 조절 관점에서 보면 혈액 순환은 우리 몸의 중앙난방 시스템과 같습니다. 간에서 생성되는 열과 근육에서 발생하는 열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말초 혈관이 수축되면 이 따뜻한 혈액이 손발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 수족냉증이 발생합니다. 흥미롭게도 혈액순환은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만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감정 상태와 혈액순환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불안이나 우울감은 혈관 수축을 유발하고 반대로 기쁨이나 평온함은 혈관 이완을 촉진합니다. 이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은유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은 우리의 인지 기능과도 직결됩니다. 뇌 혈류가 감소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브레인 포그 현상의 원인 중 하나도 바로 이러한 순환 장애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적절한 운동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심박수를 증가시켜 혈액 펌핑을 강화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향상시킵니다. 근력 운동 역시 근육 펌프 작용을 통해 정맥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의 약 55%는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 점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전해질 균형을 고려한 수분 섭취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온열요법도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그거나 찜질을 하는 것은 혈관 확장을 유도하여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적인 효과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혈액순환의 철학적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는 우리 삶의 순환과도 닮아 있습니다. 건강한 순환이란 적절한 흐름과 균형을 의미합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정체되지 않는 지속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 인간관계, 감정 관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제2장 자율신경계의 비밀.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지휘자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심장 박동, 호흡, 소화, 천 조절, 혈압 조절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모든 기능들을 24시간 내내 조절하고 있습니다. 수족냉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자율신경계의 작동 원리를 깊이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율신경계는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이 둘은 마치 자동차의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처럼 서로 상반된 기능을 하면서도 절묘한 균형을 이루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교감신경은 싸움 아니면 도피 반응을 담당하여 위기 상황에서 우리 몸을 각성시키고 활동을 준비시킵니다. 반면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소화 기능을 담당하여 몸을 이완시키고 회복 과정을 촉진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기관지 확장, 동공 확대, 소화 기능 억제,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초혈관 수축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원시 시대에는 매우 유용했습니다. 맹수와 마주쳤을 때 빠르게 도망가거나 싸우기 위해서는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최대화하고 손발 같은 말초 부위의 혈류는 줄여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 시스템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은 거의 없지만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경제적 압박, 정보 과부하 등으로 인해 우리의 교감신경은 만성적으로 과활성화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말초혈관 수축을 유발하여 수족냉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자율신경계의 조절은 뇌간의 여러 부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의 최고 조절 중추로서 천, 혈압, 심박수, 호르몬 분비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시상하부는 또한 감정을 처리하는 변형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감정 상태가 자율신경계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트레스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그리고 부신, 축입니다. 스트레스가 감지되면 시상하부에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는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최종적으로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전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급성 스트레스는 생존에 도움이 되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합니다. 지속적인 코르티솔 분비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혈당을 증가시키며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또한 뇌의 해마 부위에 손상을 주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가 심박변이도 분석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심장 박동은 완전히 규칙적이지 않고 미세한 변동을 보이는데 이러한 변동성이 클수록 자율신경계가 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피로가 누적되면 이 변동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깊고 느린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춥니다. 특히
날숨을 들숨보다 길게 하는 호흡법은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부교감신경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수면 역시 자율신경계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면 중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져서 몸의 회복과 재생이 이루어집니다. 수면 부족이나 수면의 질 저하는 자율신경계 불균형을 야기하여 수족냉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은 자율신경계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 중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장기적으로 부교감신경 기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특히 요가나 태극권 같은 저강도 운동은 직접적으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양 상태도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전해질의 균형이 중요하고 오메가3 지방산은 신경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카페인이나 설탕의 과도한 섭취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미주신경의 역할입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복부까지 이어지는 가장 긴 뇌신경으로 부교감신경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미주신경의 기능이 좋을수록 스트레스 회복력이 높고 염증 반응이 잘 조절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방법들로는 차가운 물로 세수하기, 노래 부르기, 웃기, 명상, 심호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혈관 이완과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자율신경계의 관점에서 보면 수족냉증은 단순히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균형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생활 전반에 걸친 스트레스 관리와 자율신경계 균형 회복이 필요합니다. 제3장 호르몬의 오케스트라. 호르몬은 우리 몸의 화학적 메신저들입니다. 혈액을 통해 전신을 순환하면서 각 기관과 세포들에게 정확한 지시를 전달하고 복잡한 생리적 과정들을 정교하게 조율합니다. 수족냉증과 관련된 호르몬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협주곡을 감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호르몬은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티록신, 일명 T4와 트리오오드티로닌, 일명 T3은 우리 몸의 기초 대사율을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들입니다. 이들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생산을 촉진하여 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서 천이 낮아지고 특히 말초 부위의 온도가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들은 수족냉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추위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 피로감, 체중 증가, 변비, 우울감, 집중력 저하 등이 그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현대사회에서는 아임상적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즉 혈액 검사에서는 정상 범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갑상선 기능이 최적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학은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문제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상 범위라는 것은 통계적 평균에 기반한 것으로 개인의 최적 상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할 때 과거의 기준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호르몬들도 천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겐은 혈관 확장 효과가 있어서 혈류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며 여성들이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할 때 수족냉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천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월경 주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가 여성들의 천 감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남성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근육량과 기초대사율에 영향을 미쳐서 천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이는 열 생산 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슐린과 혈당 조절 시스템도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벽에 손상이 발생하고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서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은 혈관 내피 기능을 저하시켜서 혈관의 확장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현대인들의 식습관에서 빈번한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분비는 장기적으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천 조절에도 복잡한 영향을 미칩니다.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코르티솔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핵심 장기로의 혈류를 집중시킵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혈압을 상승시켜서 전반적인 순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동시에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즉각적인 혈관 수축 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말초혈관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불안 상태에서는 이러한 호르몬들의 분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족냉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주로 수면 중에 분비되어 조직의 재생과 회복을 담당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또한 혈관 내피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새로운 혈관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도 합니다.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 혈관 건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혈관 보호 효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멜라토닌은 혈관 내피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엄밀히 말하면 호르몬에 가까운 물질입니다. 비타민 D 결핍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흔한 문제인데 이는 면역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혈관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D는 혈관 내피 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매우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코르티솔은 갑상선 호르몬의 활성을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며 성호르몬의 생산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하나의 호르몬 불균형이 다른 여러 호르몬들에게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호르몬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분비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의 수면이 호르몬 분비에 가장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강도와 빈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관리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D 등이 호르몬 합성과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은 많은 호르몬의 원료가 되므로 극단적인 저지방 식단은 호르몬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호르몬 균형의 핵심입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이완 기법들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전반적인 호르몬 균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르몬의 관점에서 보면 수족냉증은 우리 몸의 화학적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부적인 온열요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호르몬 시스템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4장 현대인의 생활 양식과 천조절의 위기.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생활 양식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와도 다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적응해온 자연스러운 생활 리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우리 몸의 기본적인 생리 기능들, 특히 천 조절 시스템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신체 활동량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수렵 채집 시대의 인간들은 하루에 10에서 15km를 걸었고 농업 시대에도 상당한 신체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지냅니다. 이러한 좌식 생활은 근육량 감소, 기초대사율 저하, 혈액순환 장애를 야기하여 수족냉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열 생산 기관입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져서 천 유지 능력이 저하됩니다. 또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은 혈액과 림프에게 순환을 돕는 펌프 역할을 하는데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은 이러한 근육 펌프 기능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임을 빼앗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자동차, 배달 서비스 등 모든 것이 우리가 최소한의 에너지만 소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헬스장이나 다이어트 산업이 번창하고 있으니 이보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있을까요? 실내 환경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인공적으로 온도가 조절된 실내에서 보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차갑게, 겨울에는 난방으로 따뜻하게 유지되는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천조절 능력이 퇴화되고 있습니다. 천조절 시스템은 적절한 자극이 있어야 제대로 기능하는데 지나치게 보호된 환경에서는 이러한 적응 능력이 약화됩니다. 또한 현대의 건물들은 대부분 밀폐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자연 환기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실내 공기의 질이 저하되고 산소 농도가 감소하며 이산화탄소와 각종 화학물질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저하시키고 전반적인 순환 기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식습관의 변화 역시 천 조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인들의 식단은 가공식품, 정제된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 인공 첨가물이 많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양질의 단백질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하며 혈관 건강을 저해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차가운 음식과 음료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아이스크림, 냉음료, 차가운 샐러드 등을 연중 상관없이 섭취하는 현대인들의 식습관은 위장의 온도를 낮추고 소화 기능을 저하시키며 전반적인 천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전통 의학에서는 이를 한성식품의 과도한 섭취로 인한 속냉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수면 패턴의 변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기의 발명 이전에는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인공 조명, 특히 LED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에 밤늦게까지 노출되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수면 부족은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분비를 감소시키고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켜서 전반적인 대사 기능과
순환 기능을 저해합니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의 사용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하루 평균 외에서 8시간씩 작은 화면을 응시하면서 목과 어깨가 앞으로 굽어지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는 목과 어깨 주변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상체의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상지의 냉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패턴도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의 스트레스는 대부분 급성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맹수를 만나거나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전쟁이 일어나는 등의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위험이 지나가면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스트레스는 만성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업무 압박, 경제적 불안, 인간관계의 복잡성, 정보 과부하 등으로 인해 24시간 지속되는 저강도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서 혈관 수축을 유발하고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서 전반적인 대사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마그네슘, 비타민 B군, 비타민 C 등의 영양소를 빠르게 소모시켜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환경 독소의 노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기오염, 중금속,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 농약, 화학세제 등 우리 조상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독성 물질들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소들은 간의 해독 부담을 증가시키고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며 호르몬 기능을 교란시켜서 전반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현대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도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빠르게 처리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문화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무시합니다. 급하게 먹고, 급하게 움직이고, 급하게 결정하는 생활 패턴은 소화 기능을 저하시키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러한 현대적 생활 양식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자연과의 접촉,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디지털 디톡스 등을 통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 문제를 넘어서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스트레스와 긴장이 만드는 차가운 현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수족냉증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심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매우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변화들을 일으킵니다. 스트레스 반응의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외부 환경의 요구와 개체의 대응 능력 사이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심리적 반응입니다. 이는 본래 생존을 위한 적응 메커니즘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감지되면 뇌의 편도체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처리하는 중추로서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시상하부에 신호를 보냅니다.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조절 중추로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부신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지시합니다. 급성 스트레스 반응에서는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즉시 분비되어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기관지를 확장시킵니다.
동시에 말초혈관은 수축되어 핵심 장기로의 혈류를 집중시킵니다. 이러한 반응은 싸움 아니면 도피 상황에서는 매우 유용하지만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만성 스트레스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증가시키고 면역 기능을 억제하며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액의 점도를 증가시켜서 순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수족냉증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정작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들인 경쟁적 사회 구조, 불안정한 고용 환경, 정보 과부하 등은 개선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독을 먹이면서 해독제를 팔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스트레스의 종류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도 다릅니다. 추위, 더위, 소음 등과 같은 물리적 스트레스, 독소, 약물, 영양 결핍 등과 같은 화학적 스트레스, 감염, 질병 등과 같은 생물학적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 우울, 분노 등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으며 각각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천조절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 갈등, 경제적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성적인 긴장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근육이 지속적으로 긴장되어 혈액순환이 방해받고 자율신경계가 불균형해져서 말초혈관 수축이 지속됩니다. 근육 긴장과 수족냉증의 관계는 특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 어깨 등의 근육들이 무의식적으로 수축됩니다. 이러한 근육 긴장은 해당 부위의 혈관을 압박하여 상지로의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또한 긴장된 근육은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말초 부위의 혈류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호흡 패턴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집니다. 이러한 흉식 호흡은 교감신경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소시켜서 혈관 수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혈관, 이완과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또한 우리의 행동 패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동을 소홀히 하게 되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게 되며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이러한 행동 변화들은 모두 천조절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입니다. 현대사회의 스트레스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과도한 업무량, 불합리한 마감 시한,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 승진에 대한 압박, 고용 불안정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하루 8시간 이상 지속되며 집에 돌아와서도 업무에 대한 걱정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는 가족 갈등, 친구와의 문제, 연인과의 갈등 등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SNS의 발달로 인해 인간관계가 24시간 지속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상호작용까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생활비 부담, 주택 문제,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등으로 나타납니다. 경제적 불안정은 다른 모든 영역의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 과부하 역시 현대적 스트레스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SNS를 통해 쏟아지는 정보들을 처리하느라 뇌가 지속적으로 자극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뉴스나 자극적인 콘텐츠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은 스트레스 요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명상은 편도체의 활성도를 감소시키고 전전두피질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반응을 개선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대사시키고 엔돌핀과 같은 기분 좋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수족 냉증 완화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지지체계의 구축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스트레스의 완충 역할을 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적 성향을 완화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스트레스와 수족 냉증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과 몸의 연결성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손발은 단순히 물리적인 증상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 상태와 생활 방식이 몸으로 표현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음식이 몸에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 음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은 우리 몸의 온도, 에너지 생산, 혈액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적 정보와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수족냉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음식의 이러한 본질적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 동서양의 의학 체계들은 모두 음식의 성질을 온열성과 한냉성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의 온도가 아니라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미치는 생리적 영향을 기준으로 한 분류입니다. 현대 영양학에서도 이러한 전통적 지혜가 과학적으로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온열성 음식들은 주로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천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 마늘, 계피, 고추, 양파 등의 향신료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 음식에는 캡사이신, 진저롤, 신나말데하이드 등의 생리활성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관 확장과 혈류 개선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생강의 경우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여 혈관 확장을 유도합니다. 또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계피에 함유된 신나말데하이드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며 이는 간접적으로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탄수화물의 질과 섭취 방식도 천 조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은 급격한 혈당 상승과 인슐린 분비를 유발하여 혈관 기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현미, 귀리, 고구마 등의 복합 탄수화물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함께 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함께 제공합니다. 단백질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구성 성분이며 근육량은 기초대사율과 직결됩니다. 또한 단백질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효과는 천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계란, 생선, 닭고기,
콩류 등이 있습니다. 지방의 종류와 질도 혈액순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견과류, 아마씨 등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반면 트랜스 지방과 과도한 포화 지방은 혈관벽에 침착되어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미네랄 중에서도 철분, 마그네슘, 아연은 특히 중요합니다. 철분 결핍은 빈혈을 유발하여 산소 운반 능력을 저하시키고 이는 직접적으로 수종 냉증의 원인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의 이완에 필수적이며 아연은 혈관 내피세포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C, 이 B군이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하여 혈관벽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혈관을 보호합니다. 비타민 B군, 특히 B1, B6, B12는 신경 기능과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분 섭취의 중요성도 강조해야 합니다. 혈액의 55%는 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수분 섭취는 혈액 점도를 조절하고 순환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만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전해질 균형을 고려한 수분 섭취가 더 효과적입니다. 차가운 음식과 음료의 과도한 섭취는 수족 냉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차가운 음료를 마시거나 식사 중에 얼음물을 마시는 것은 위장의 온도를 낮추어 소화 기능을 저하시키고 전반적인 천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따뜻한 음식과 음료는 직접적으로 천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생강차나 계피차는 하루의 시작을 따뜻하게 해주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시간과 패턴도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변동을 야기하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고 과식을 피하며 충분히 씹어서 먹는 것이 소화 기능과 전반적인 대사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식재료 외에 식사 준비와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과도한 가공을 피하며 찜, 삶기, 굽기 등의 건강한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를 준비하고 요리하는 과정 자체도 마음의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음식을 통한 수족 냉증 개선은 단순히 특정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우리 몸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음식이 우리에게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 몸도 그에 상응하는 따뜻함으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제7장 운동과 순환의 생리학적 메커니즘. 운동은 인간의 몸이 설계된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 활동입니다. 우리의 심혈관계, 근육계, 신경계는 모두 움직임을 전제로 최적화되어 있으며 적절한 운동은 이러한 시스템들이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수족 냉증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우리 몸에 미치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의 가장 즉각적인 효과는 심박수와 심박출량의 증가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들이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에 대응하여 심장은 더 빠르고 강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순환이 전신적으로 활성화되며 평소 혈류가 부족했던 말초 부위까지 충분한 혈액이 공급됩니다. 운동 중에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근육 펌프 효과가 발생합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할 때
정맥 내에 판막들이 열리면서 혈액이 심장 방향으로 밀려 올라가고 이완할 때는 판막이 닫혀서 역류를 방지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하지의 혈액순환을 크게 개선시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은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도록 설계된 업무 환경,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우선시하는 건물 설계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러면서 비싼 헬스장 회원권이나 운동기구를 구매하라고 하니 이보다 모순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운동의 종류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강화되고 혈관의 탄력성이 증가하며 모세혈관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켜 기초대사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안정 시에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천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뼈 밀도를 증가시키고 관절의 안정성을 높이며 자세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은 근육과 결합 조직의 유연성을 높여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특히 목, 어깨, 상체의 스트레칭은 상지로의 혈류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은 스트레칭과 함께 호흡, 명상, 균형 감각 훈련을 포함하여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운동이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북교감신경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운동 후에는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혈관 이완과 혈압 감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순환 기능을 개선합니다. 운동의 타이밍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아침 운동은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저녁 운동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동 강도의 조절도 중요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면역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강도의 운동은 개인의 체력 수준, 건강 상태,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수준에서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시작할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강도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운동 처방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동의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운동과 영양, 수면의 조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운동 전후의 적절한 영양 공급은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충분한 수면은 운동으로 인한 피로 회복과 근육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자신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심리적 효과들은 다시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운동을 통한 수족냉증 개선은 즉각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를 모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과 운동 직후에는 혈액순환이 활성화되어 손발이 따뜻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기능이 향상되고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이루어 근본적인 개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8장 수면과 천 조절의 생체 리듬.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복잡한 생리적 과정들이 정교하게 조율되며, 특히 천 조절과 관련된 시스템들이 재정비되고 최적화됩니다. 수족냉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면과 천 조절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인간의 천은 24시간 주기로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를 천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오후 6에서 8시경에 최고치를 보이고 새벽 내에서 6시경에 최저치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천 변화는 수면과 각성 주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천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졸음이 오고, 천이 상승하면 각성 상태가 됩니다. 수면 과정에서 천 조절은 매우 정교한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잠들기 전에는 손발의 혈관이 확장되어 체열을 방출하고, 이를 통해 중심, 천을 낮춥니다. 이것이 바로 잠들기 전에 손발이 따뜻해지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체열 방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잠들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단계와 천 조절의 관계를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크게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천 조절 방식이 다릅니다. 비렘 수면, 특히 깊은 잠인 3에서 4단계에서는 천이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신진대사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고 성장 호르몬이 대량 분비되어 조직의 재생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천이 낮아지는 것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회복 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한 생리적 적응입니다. 렘 수면 중에는 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천 조절 능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됩니다. 이 시기에는 외부 온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므로 적절한 수면 환경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과 천 조절을 연결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은 어둠이 감지되면 뇌의 송과체에서 분비되기 시작하여 천을 낮추고 졸음을 유도합니다. 동시에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체열 방출을 촉진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밤늦게까지 인공 조명, 특히 블루라이트에 노출되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환경의 온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8에서 22도 정도의 서늘한 환경이 좋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따뜻한 환경에서는 깊은 잠에 들기 어렵고, 너무 추운 환경에서는 말초혈관이 수축하여 체열 방출이 어려워집니다. 침실의 습도 역시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수면 부족이나 수면의 질 저하는 천 조절 시스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증가하고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의 분비는 감소합니다.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은 자율신경계를 교란시켜 혈관 수축과 말초 혈류 감소를 유발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혈관 내피 세포를 손상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은 이러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야간 혈압 하강이라고 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밤에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감소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나 수면 장애가 있으면 이러한 야간 혈압 하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혈관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들의 분비 패턴도 천 조절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장 호르몬은 주로 깊은 잠 중에 분비되어 조직의 재생과 대사 조절에 관여합니다. 코르티솔은 새벽에 최고치를 보이면서 각성을 준비시키고 저녁에는 최저치를 보여 수면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의 정상적인 분비 패턴이 깨지면 천 조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수면과 수족냉증의 관계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수족냉증으로 인해 잠들기 어려워지고 수면 부족으로 인해 다시 수족냉증이 악화되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잠들기 전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들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수면용 양말을 착용하는 것 등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임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수면 습관과 생활 패턴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낮잠의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적절한 낮잠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길거나 늦은 시간의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3시 이후에 낮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 변화도 수면과 천 조절에 영향을 미칩니다.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부족하여 멜라토닌 분비 패턴이 변하고 이로 인해 수면 리듬이 교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침에 충분한 햇빛을 받거나 광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수면을 통한 수족냉증 개선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빠른 속도와 인공적인 환경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인간 본연의 생리적 특성을 존중하고 그에 맞는 생활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9장 마음의 온도가 몸의 온도를 결정한다. 우리가 따뜻한 마음, 차가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최근의 신경과학과 심리생리학 연구들은 우리의 감정 상태와 정신적 웰빙이 실제로 천 조절과 혈액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온도가 정말로 몸의 온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천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뇌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변형계, 특히 편도체와 해마는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시상하부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부학적 연결은 감정의 변화가 즉시 생리적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서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져서 혈관이 이완되고 혈류가 개선됩니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 특히 불안, 우울, 분노,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혈관을 수축시키고 말초,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지속적인 감정 패턴이 만성적인 생리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울증과 수족냉증의 관계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에게서 수족냉증의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우울증은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들은 혈관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울증은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코르티졸 분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합니다. 경쟁을 부추기고 불안을 조장하며 완벽함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정신 건강에 대한 진정한 관심은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증가하면 약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불안 장애 역시 수족냉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불안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대량 분비됩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은 즉각적으로 말초혈관을 수축시켜서 손발이 차가워지게 만듭니다. 만성적인 불안은 이러한 반응을 지속시켜서 수족냉증을 악화시킵니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도 천조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과 소속감은 우리의 생리적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며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혈관 건강과 혈액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사랑, 감사, 기쁨, 평온함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감사함을 느낄 때, 웃을 때, 우리는 실제로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 생리적 변화입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의 효과도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명상 수행은 편도체의 과활성을 억제하고 전전두피질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감정 조절 능력을 개선합니다. 또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이완시키며 전반적인 순환 기능을 개선합니다. 웃음의 치유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진심 어린 웃음은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등의 기분 좋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을 분비시킵니다.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며 혈관 기능을 개선합니다. 웃음은 정말로 최고의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고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됩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는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창의적 활동도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요리, 정원 가꾸기 등의 활동은 마음을 집중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자연스럽게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의 이완을 유도합니다. 자연과의 접촉도 중요합니다. 산림욕이나 바다 구경, 공원, 산책 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의 초록색은 시각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고 신선한 공기는 혈중산소 농도를 높여서 전반적인 순환 기능을 개선합니다. 감정 표현의 중요성도 강조해야 합니다. 감정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 긴장을 증가시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 연습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들을 적거나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킵니다. 감사함은 정말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이는 몸의 따뜻함으로도 이어집니다. 인간관계의 질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정한 친구들과의 깊은 대화,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 등은 소속감과 연결감을 제공하여 정신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연결은 스트레스를 완충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합니다. 궁극적으로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행복하고 평온한 마음은 건강한 몸의 기초가 되며 건강한 몸은 다시 행복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제10장 활법의 3단계 치유 원리 차가운 손발에서 따뜻한 생명력으로 자,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통해 수족냉증의 근본 원인들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혈액순환의 철학부터 마음과 몸의 연결까지 이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적인 해결책을 탐구해볼 시간입니다. 바로 동양의학의 보배인 활법을 통한 3단계 치유 원리입니다. 활법이란 무엇일까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활은 살아있다는 뜻이고 법은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몸의 생명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거나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깨워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학은 종종 증상에만 집중하여 근본 원인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발이 차가우면 혈관 확장제를 처방하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항불안제를 주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화재 경보기가 울릴 때 경보기의 소리를 끄는 것과 같습니다. 정작 불은 계속 타고 있는데 말이지요. 활법의 3단계 치유 원리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치 숙련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각 악기들의 소리를 조화롭게 이끌어내는 것처럼 활법은 우리 몸의 각 시스템들이 서로 협력하여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돕습니다. 1단계 전체 순환 개선 및 스트레스 완화, 강물의 흐름을 되살리다. 첫 번째 단계는 마치 막힌 강물의 흐름을 다시 원활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인의 수족냉증은 대부분 전신 혈액순환의 저하와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 과활성화에서 비롯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척추의 정렬입니다. 척추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척추 안에는 중추신경계가 지나가고 척추 양쪽으로는 자율신경절들이 줄지어 배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추 1, 2번은 뇌간과 직접 연결되어 자율신경계의 최고 조절, 중추를 담당합니다. 활법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부드럽고 정확한 송기술을 통해 이러한 척추의 부정렬을 교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뼈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척추 주변의 근육, 인대, 근막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횡격막의 이완은 매우 중요합니다. 횡격막은 우리 몸을 상하로 나누는 큰 근육으로 호흡의 주동근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횡격막이 경직되어 호흡이 얕아지고 이는 교감신경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활법을 통해 횡격막을 이완시키면 자연스럽게 깊은 호흡이 가능해지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전신이 이완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환자는 즉각적으로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깨의 무게감이 사라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무엇보다 손발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어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효과가 아닙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회복되면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순환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단계 12경락 정상화 및 장기 기능 회복, 생명의 강줄기를 복원하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 몸의 에너지 순환 시스템인 12경락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경락이란 기혈이 흐르는 통로로 마치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경락이 실제로 해부학적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락은 근막, 혈관, 림프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특히 근막은 우리 몸 전체를 감싸고 연결하는 결합 조직으로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근막은 단순히 근육을 감싸는 포장지가 아니라 기계적 신호를 전달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며 심지어 면역 기능에도 관여하는 복합적인 기관입니다. 수족냉증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경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삼음경, 즉 손으로 가는 세 개의 음경락입니다. 수태음폐경은 폐에서 시작하여 손목의 태연혈까지 이어지는데 이 경락이 막히면 상지로 가는 기혈순환이 저하됩니다. 숙걸음 심폭령은 심장을 보호하는 심포와 관련된 경락으로 감정적 스트레스가 있을 때 특히 영향을 받습니다. 수소음심경은 심장의 기능과 직결되어 있어 이 경락의 문제는 상지 냉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족삼음경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족태음비경은 소화기 계통과 관련이 있는데 현대인들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스트레스로 인해 자주 문제가 됩니다. 족골음 강령은 간의 소설 기능, 즉 기혈의 소통을 담당하는데 이 경락이 막히면 전신의 순환이 저하됩니다. 족소음 신경은 신장의 원기와 관련되어 있어 하체의 온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활법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경락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정상화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혈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경락의 흐름을 따라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막힌 부분을 소통시키며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 나가는 섬세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수태음폐경의 경우 중부혈에서 시작하여 태연혈까지의 전체 경로를 따라 근막을 이완시키고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팔을 따라 따뜻한 기운이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혈류가 개선되고 신경 전달이 활성화되는 생리적 현상입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각 장기의 기능도 함께 회복됩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육장육부는 단순히 해부학적 장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은 특정한 생리적 기능과 정신적 기능을 대표하는 기능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심은 심장뿐만 아니라 뇌의 인지 기능과 감정 조절 기능까지 포함하며 신은 신장뿐만 아니라 내분비 시스템과 생식 기능까지 포괄합니다. 3단계 기경팔맥 정상화 및 완전한 건강 회복, 생명의 근원을 깨우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기경팔맥의 정상화입니다. 기경팔맥은 12경락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12경락이 도시의 도로라면 기경팔맥은 그 도시 전체의 전력망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동맥과 인맥입니다. 동맥은 척추를 따라 올라가는 양기의 바다이고 인맥은 복부 정중선을 따라 내려가는 음기의 바다입니다.
이 두 경맥은 우리 몸의 전면과 후면, 음과 양, 상승과 하강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동맥과 인맥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로 인해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무너지고 스트레스로 인해 가슴과 복부가 경직됩니다. 이는 동맥과 인맥의 흐름을 방해하여 전신의 에너지 순환을 저해합니다. 활법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기경팔맥을 하나하나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매우 섬세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치료사는 환자의 미세한 에너지 변화를 감지하면서 적절한 자극을 통해 막힌 경맥을 소통시킵니다. 충맥은 혈액, 즉 혈액의 바다라고 불리는 경맥으로 전신의 혈액 순환을 근본적으로 조절합니다. 이 경맥이 활성화되면 수족냉증의 근본 원인인 말초, 혈액순환, 저하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대맥은 허리띠처럼 몸을 가로지르는 경맥으로 상하기혈의 교통을 조절합니다. 이 경맥이 정상화되면 상체의 열기가 하체로 내려가고 하체의 차가운 기운이 중화됩니다. 음교맥과 양교맥은 좌우 균형을 조절하고 음유맥과 양유맥은 내외 균형을 조절합니다. 이 모든 경맥들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 우리 몸은 비로소 완전한 균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환자는 단순히 수족냉증이 개선되는 것을 넘어서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향상을 경험합니다. 면역력이 강화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며 정신적 안정감이 증가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완전히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활법 치료의 철학적 의미. 활법의 3단계 치료 원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방법론을 넘어서서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을 기계가 아닌 살아있는 유기체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기계는 부품이 고장나면 교체하거나 수리하면 되지만 생명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체는 자기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조건만 만들어주면 스스로 치유됩니다. 활법은 바로 이러한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균형 감각과 치유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숙련된 정원사가 식물에게 물과 햇빛, 적절한 토양을 제공하여 식물이 스스로 자라나도록 돕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 차가운 끝에서 찾은 따뜻한 희망. 우리는 이 긴 여정을 통해 수족냉증이라는 작은 증상 속에 숨어있는 거대한 이야기를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손발이 차갑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몸과 마음이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이 모든 시스템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혈액순환의 철학에서 시작하여 자율신경계의 신비, 호르몬들의 협주곡, 현대 생활의 도전들, 스트레스와 감정의 영향, 음식의 치유력, 운동의 생리학, 수면의 중요성, 그리고 마음과 몸의 연결까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건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개념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손발은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보내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빠른 속도와 복잡함 속에서도 우리는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영양, 충분한 휴식과 수면,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적 웰빙을 통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러한 개선 과정이 단순히
수족 냉증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혈액순환, 균형 잡힌 자율신경계, 조화로운 호르몬 분비, 깊은 수면, 안정된 감정 상태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개선이 다른 영역들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또한 작은 변화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 하루 10분의 스트레칭, 깊고 의식적인 호흡, 감사하는 마음 등 작고 간단해 보이는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삶이란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발이 차가울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으며 완벽하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도 꾸준히 자신을 돌보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있어야 따뜻한 봄의 소중함을 알 수 있듯이 우리 몸의 작은 불편함들도 더 큰 건강과 행복을 위한 소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몸과 마음을 잘 돌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한 올바른 응답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끝과 발끝에서 시작된 이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삶 전체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모습을 응원하며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계속해서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이 오디오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고 채널 구독과 좋은 댓글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